인간은 하늘을 나르는 새를 바라보면서 날고 싶은 욕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만들었죠. 하지만 현대의 비행기는 새의 모습과는 많이 다르죠. 사람이 하늘을 정복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아직 자연계의 비행술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시 한번 새를 보고 배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말이죠. 흔히 인공지능은 뇌신경계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에 인공신경망은 신경세포의 동작 원리를 모방해서 만들었죠. 인공지능 알고리즘 중에서 가장 유명한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합성곱 신경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합성곱 신경망은 주로 이미지를 인식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는데요. 합성곱 신경망의 동작 원리를 살펴보면 일단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선이나 경계를 먼저 인식을 하고 이들이 합쳐져 있는 사물의 형태, 그리고 사물의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체 대상을 파악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가집니다. 그런데 사람의 뇌에서 시각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합성곱 신경망과 아주 유사합니다. 먼저 시각 정보를 받아들이는 1차 시각 피질에서 주로 선이나 경계를 먼저 인식을 하고 이후에 2차 시각 피질에서는 선들이 합쳐진 사물의 형태, 이후에는 물체와 대상을 차례대로 인식하게 되죠.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대의 인공지능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면 뇌와는 전혀 관련 없이 인공지능이 발전해 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인공지능 학자들은 주로 수학의 힘을 빌어서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인간의 뇌에 관심을 가지는 인공지능 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왜일까요? 저는 4가지 정도의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최근 들어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역할을 대체하려는 시도가 여러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인공지능으로 하여금 인간을 대체하게 하려면 인간과 비슷하게 행동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영향을 받기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그림은 한 다큐멘터리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1차에서 2차, 2차에서 3차, 3차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진화하면서 생산 현장에서 나타나는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면 가장 큰 변화가 뭔가요? 네, 생산 현장에서 사람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죠. 네, 근데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사실 2차에서 3차로 갈 때도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왜 굳이 3차와 4차 산업혁명을 구분지어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일단 3차 산업혁명까지는요, 생산 현장에서 전체 과정을 제어하는 주체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되면서 전체 생산 현장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주체가 더 이상 사람이 아닙니다. 인공지능이 그 역할을 대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서 사람들은 뭘 하느냐? 사람들은 저기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공지능이 전체 현장을 잘 통제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모니터링하는 아주 단순한 역할만을 수행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인공지능에 의해서 많은 직업들이 대체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로봇 인공지능 대체 지수라는 걸 개발을 했는데요.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의 로봇이나 인공지능 기술이 저 직업을 몇 %나 대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요. 1등이 텔레마케터입니다. 텔레마케터는 지금 현재 기술로 99%가 대체가 가능하고요. 파쇄기계 운전기사라든가 굴착기 운전기사가 97%, 94%, 약사가 무려 92% 정도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직업들이 살아남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뭔가 사람들이만이 할 수 있다라고 여겨져 왔던 예술 관련된 음악, 미술 같은 직업들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그림 누가 그린 그림 같으세요? 네, 고우가 그린 그림이면 제가 안 물어봤겠죠. 고우의 화풍을 학습한 AI가 그린 그림입니다. 2016년도에 발표된 스타일 트랜스퍼라고 하는 기술을 이용해서 특정한 그림이나 사진을 화가가 그린 그림처럼 바꿔주는 기술인데요. 고흐뿐만 아니라 렘브란트나 피카소 버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로봇 분야에서 유명한 불쾌한 골짜기라는 이론을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기고 유사하게 행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하고 점점 비슷하게 다가가게 되면 그 로봇에 대한 호감도가 점점 증가를 하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호감도가 급격하게 감소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로 내려가게 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불쾌한 골짜기라고 하고요. 근데 이 불쾌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다시 인간하고 정말 구별하기 힘들 정도로 가까워지게 되면 다시 호감도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 불쾌한 골짜기, 영어로는 언캐니 밸리라고 하는 이론인데요. 저는 지금의 인공지능이 이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기 직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누가 보더라도 인공지능이다라는 게 확실하지만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이 뭔가 인간하고 조금 더 가까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래서 어설프게 인간을 흉내내기 시작을 하면 인공지능에 대해서도 불쾌한 골짜기에 빠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결국은 인간을 대체하는 인공지능, 특히 인간하고 마주해야 되는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대상이 인간이다 라는 느낌이 들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인공지능의 미래는 인공감정, 아티피셜 이모션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뒤에 보시는 많은 영화들에서 감정을 가지는 인공지능이 소개된 적이 있는데요. 심지어는 인공지능과 사랑을 느끼는 그런 영화들도, 소재들도 다뤄지고 있죠. 물론 이제 현재는 인공지능이 사람의 감정을 흉내내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만은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언젠가는 인공지능이 정말 감정 비슷한 걸 느끼게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합니다. 근데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함을 추구한다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사람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불완전합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이 그림에서 A라고 적혀 있는 칸과 B라고 적혀 있는 칸의 색깔이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네, 같아 보이면 이상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선을 그어보면 두 개의 색깔이 같습니다. 우리 뇌가 착각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다른 예가 하나 있는데요. 세 남자의 그림자 그림이 있습니다. 세 명의 키가 같아 보이세요? 달라 보이세요? 네, 저는 제일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키가 가장 커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적이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의 그림자를 카피 페이스트한 거예요. 잘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크기인데 우리 뇌가 역시 착각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들은 불완전한 감각 능력, 인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실수도 자주 하죠. 자, 여기 있는 친구들 아마 2016년도에 알파고하고 이세돌의 바둑 대결, 뭐 직접 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알파고가 이세돌을 상대로 해서 4대 1의 압도적인 스코어로 승리를 거뒀는데, 그런데 알파고가 4차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한 번 합니다. 결국 그 실수를 극복하지 못하고 패배를 하게 되죠. 자, 이때 각종 커뮤니티나 기사에서 어떤 이제 기사 타이틀이 나왔냐면요, 알파고를 의인화하는 모습들이, 의인화하는 타이틀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알파고가 시간에 쫓겨서 긴장을 했다거나, 알파고도 인간적인 면모를 가지고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현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실수를 하고 약간 엉성한 부분이 있으면 오히려 더 인간처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유망한 AI 연구 분야들이 의도적으로 실수하는 AI를 만드는 것, 그리고 착각하는 AI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인간과 유사한 판단을 내리는 AI를 만드는 것, 그리고 인간의 행동을 이해하는 AI를 만드는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을 위해서는 인간의 뇌를 먼저 알고 연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여기 몇 가지 사례를 보여드릴 텐데요. 여기 보시는 그림은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만든 AI가 이미지를 인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에 있는 그림에서 빨간색 동그라미가 쳐져 있는 부분들은 사람이 인식한 결과와 AI가 인식한 결과가 일치한다는 뜻이고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을 보시면 AI는 아웃도어, 그러니까 야외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인식을 했고요. 근데 사람이 이 사진에 우리가 라벨링 한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는데, 이름을 붙여줄 때는 피플이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거 아웃도어 같잖아요, 그죠? 야외 활동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AI는 두 번째로 뭐를 선택을 했냐면 엑서사이즈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동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과 AI가 착각하는 것이 상당히 비슷하더라. 왜? 사람의 뇌를 모방해서 AI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여기 또 다른 예가 있는데요. 2018년에 여러분들 아까 잠시 등장을 했던 알파고를 개발을 했던 구글의 딥마인드 연구팀이 길을 잘 찾는 인공지능을 개발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우리 인간의 뇌에 있는 격자세포, 그리드셀이라고 하는 세포가 있는데 이 개념을 적용해 봤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이 가상 로봇이 길을 찾을 때 사람이 길을 찾아가는 과정과 아주 유사하게 길을 찾아간다 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의 뇌를 이해를 하고 이를 이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면 그러면 인간하고 비슷하게 인식하고 판단하는 그런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다시 한번 인간의 뇌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의 뇌가 가장 최적화된 컴퓨터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컴퓨터는 뭘까요? 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뇌입니다. 자, 인간의 뇌는 약 860억 개 정도의 뉴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뉴런, 신경세포 아시죠? 자, 이 복잡한 이 시스템을 구동을 하는데 불과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50cm짜리 형광등을 1시간 동안 켜는데 필요한 에너지 약 20Wh 정도의 에너지만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인간 뇌에 있는 신경세포의 수와 비슷한 개수의 트랜지스터를 가지는 슈퍼컴퓨터의 에너지 소비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무려 200만 와트, 20W 형광등을 10만 개 켜는데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현재 가장 뛰어난 성능의 슈퍼컴퓨터도 일부 분야에서는 인간의 뇌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뇌가 이런 제한된 에너지로 최고의 성능을 낼 수 있도록 진화를 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가 얼마나 에너지 효율을 중요시하면서 진화를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죠. 자, 다른 사례들도 있는데요. 여러분도 혹시 작은 세상 네트워크, 영어로는 스몰 월드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이런 작은 세상 네트워크라는 용어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자, 아마 여러분들 이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한 8명 정도를 건너가면 지구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하고 다 연결이 된다. 그걸 이제 수학적으로 증명한 이론이 여기 있는 작은 세상 네트워크 이론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 뇌가 이런 작은 세상 네트워크로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작은 세상 네트워크를 가장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그림 오른쪽에 있는 항공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전라남도에 있는 무안공항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는데요. 프랑스 남부에 가면은 니스 공항이라고 하는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이 두 공항을 직항으로 연결한다라고 하면 이게 수지타산이 맞을까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금방 망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무안공항에서 서울 인천에 있는 인천공항으로 간 다음에 거기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프랑스 파리에 있는 샤를 드골 공항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드골 공항에서 다시 비행기를 갈아타고 니스 공항으로 가죠. 자, 이때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샤를 드골 공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허브 공항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과 비슷하게 우리의 뇌에서도요, 가까이에 있어서 서로 직접적으로 정보를 교류할 일이 많은 그런 신경세포들끼리는 직접 연결이 되어 있지만 멀리 떨어져 있어서 가끔 가다가 정보를 주고받는 뉴런들은요,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허브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현상을 실제로 모방해서 인공지능을 만든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2019년도에 발표가 됐는데 여러분들 제목을 보시면 SWNet, Small World Net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기존에 있는 딥러닝 방법보다 무려 2.1배나 더 효율적으로 정보를 처리하는 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은 대부분 아직까지도 뇌가 발달 과정에 있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뇌가 발달한다라고 하면 흔히 드는 생각이 뭔가 새로운 뉴런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연결, 우리가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부위를 시냅스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을 상상하기 쉬운데,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의 발달 과정은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게 사라지고 있는 과정이에요. 자, 실제 우리 뇌에서는요, 이 2살까지는 계속해서 새로운 뉴런과 새로운 시냅스가 만들어지다가 그리고 2살이 딱 지나가고 나면 시냅스가 점점 사라집니다. 뉴런도 사라져요.
그러면 어떤 시냅스, 어떤 뉴런이 사라질까요? 네, 쓰지 않는 뉴런과 쓰지 않는 시냅스가 사라집니다. 자, 이런 과정을 우리가 시냅스 가지치기, 영어로는 시냅틱 푸르닝이라고 부르고요. 자, 이런 과정을 그대로 모방해서 인공지능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도 처음에는 모든 뉴런들이 다 연결이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계속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잘 쓰지 않는 뉴런과 쓰지 않는 연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걔네들을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그대로 모방해서 인공지능에 적용을 한 사례죠. 자, 그런가 하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자, 우리 여러분들 오감이라고 하죠. 이 5개의 감정 중에서 감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뭘까요? 네, 시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정보를 획득을 할 때 약 한 80% 정도를 시각을 통해서 획득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만큼 중요한 이런 기능인데 우리의 생존에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겠죠. 근데 워낙 이 시각 정보라고 하는 게 방대한 정보다 보니까 얘를 하나의 어떤 경로를 통해서 처리를 하는 게 아니고요, 2개의 경로로 나눠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하나의 경로는 위쪽 방향으로 보내는 경로는 우리가 웨어 루트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사물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하는 경로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경로는 우리가 what 루트라고 해서 이 경로는 이제 이 사물이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그런 경로인데요. 자, 여기서 제가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웨어 루트가 더 빠르게 처리를 할까요? what 루트가 더 빠르게 처리를 할까요? 자, 1번 웨어 루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 2번 what 루트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정답은 웨어 루트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멀리서 돌덩이가 하나 날아오고 있어요, 저를 향해서. 근데 내가 이걸 보면서 이게 돌덩이인지 아니면 내가 이거 맞아도 되는 무슨 뭐 솜 이런 뭐죠? 뭉친지 이거를 파악하는 게 중요할까요? 일단 날아오니까 피하는 게 중요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뭔지를 인식하는 것보다 먼저 잘 피하는 사람이 생존에 더 유리했겠죠. 그렇지 않아요? 이거를 파악하다가 맞아가지고 죽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 우리 생존에 유리하도록 웨어 루트가 더 빠르게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모방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어요. 동영상을 인식을 할 때 이 동영상을 대강 빠르게 인식하는 그런 길과 그 다음에 얘를 자세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길을 2개로 나눠가지고 사물을 인식하게 했더니 기존 딥러닝 네트워크의 10분의 1의 에너지만 사용을 하고도 기존의 알고리즘과 비슷한 인식 성능을 달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많은 분야에서 인간이 워낙 효율적으로 진화를 했기 때문에 이 효율적으로 진화한 인간의 뇌를 모방을 해서 인공지능을 만들었더니 기존보다 훨씬 더 에너지를 적게 사용을 하는 그러면서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여러분들 최근에 뉴로모픽 칩이라고 하는 게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신경 모방 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회사들에서 많은 돈을 투입을 해서 이 기술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뉴로모픽 칩은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신경세포와 신경세포가 연결이 되어 있고 아까 연결되는 걸 뭐라고 불렀죠? 네, 시냅스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한 신경세포에서 다른 신경세포로 어떤 정기적인 신호 형태로 정보를 넘겨주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새로운 정보가 별도의 저장 공간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시냅스의 시냅스 연결 강도라는 정보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는 정보의 처리와 저장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죠. 근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사용하시는 컴퓨터는 약간 달라요. 컴퓨터는요, CPU에서 정보를 처리를 하면 그때 만들어지는 정보를 메모리라든가 아니면 뭐 하드디스크라든가 이런 별도의 저장 공간으로 보내서 저장을 하죠. 자, 이렇게 정보를 보낸다라고 하는 건요, 보내는 동안에 에너지 손실도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시간도 손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간의 뇌가 훨씬 더 빠르고 그다음에 에너지를 덜 쓰면서 작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보의 처리와 저장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칩이 뉴로모픽 칩, 신경 모방 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이처럼 인간의 뇌를 모방해서 어떤 반도체 칩이라든가 아니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만들면 훨씬 더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인간의 뇌에 주목한다라는 게 2번째 이유였습니다. 자, 이제 3번째 이유는요, 자연지능을 인공지능으로 구현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러분들 2014년도에 개봉한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영화 보신 분 계세요? 자, 이 영화가 글쎄요, 뭐 이게
어느 정도 흥행한 영화긴 한데 좀 오래된 영화라서 여기 있는 친구들은 안 본 친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서 트랜센던스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초월이라는 뜻으로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주인공이 이제 조니 뎁이라고 하는 영화 배우인데요. 이분이 이제 윌 박사라는 이제 역할로 등장을 하고요. 이 윌 박사가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죽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자신의 뇌를 그대로 모방해서 만든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 있고 그 컴퓨터 시스템에 자기의 뇌를 업로드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식으로 업로드를 하냐면요. 그러니까 머리에 보면은 뭐가 막 더덕더덕 붙어 있죠. 이게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정극이라고 하는 센서고요. 여기서 뇌파를 측정을 하면서 이 사람이 영어 단어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하나씩 읽어갑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단어를 읽을 때 그 음성 신호가 저장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말을 하는 동안에 뇌파가 측정이 돼서 뇌파가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윌 박사의 뇌의 구조를 그대로 모방한 슈퍼컴퓨터에, 자, 구조는 모방이 되어 있지만 저기 있는 저 연결들이 이렇게 복잡하게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 네트워크의 연결 강도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이 연결 강도를 이제 저 음성 데이터와 뇌파 데이터를 이용해서 학습을 한다라는 그런 설정이 등장을 하죠. 자, 그러면 과연 이런 식으로 우리 뇌의 구조를 모두 다 알아내고 이 구조에서 연결성의 정보들을 우리가 다 알아내서 컴퓨터에 업로드를 하면 그 사람이 컴퓨터 안에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그 사람의 뇌를 컴퓨터에 업로드할 수 있을까? 가능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자, 여기 한 몸 길이가 1mm 정도 되는 작은 선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왼쪽에 있는 저 선충을 우리가 예쁜 꼬마 선충이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C 엘레강스라고 하고요. 상당히 예쁜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 인간의 뭐 여러 가지 과학 실험을 위해서 많이 희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다른 거 해줄 건 없고 이름이라도 예쁘게 지어주자라고 해서 이름을 예쁘게 지어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예쁜 꼬마 선충은요, 모든 성체 내에 신경세포의 개수가 다 똑같아요. 302개의 신경세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02개의 신경세포가 서로 얽히고 설키고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는데 이 연결 쌍이 한 8,000개 정도가 있어요. 자, 근데 미국의 존 하이트 교수라고 하는 사람이요, 이 8,000개 정도의 연결상을 모두 다 현미경을 통해서 알아내서 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지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커넥텀이라고 불러요. 커넥텀이라고 하는 건 신조어인데 커넥티비티, 연결이라는 뜻이죠. 그다음에 지놈, 유전체, 지도라는 뜻이죠. 그래서 연결성 지도라는 뜻으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커넥텀이라고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구상에 이제 살고 있는 모든 다세포 생명체 중에서 유일하게 몸 전체의 커넥텀 지도가 완성이 된 그런 생명체가 여기 있는 예쁜 꼬마 선충입니다. 자, 과학자들이 어떤 이제 시도를 했냐면요, 이 커넥텀을 컴퓨터에 업로드를 했어요. 그 다음에 수많은 과학 실험에 사용이 됐으니까 많은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그 커넥텀의 연결 강도를 알아내봤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커넥텀이 만약에 실제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어떻게 움직일까라는 걸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했는데 그 시뮬레이션 결과가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이에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게 실제 사진으로 찍은 건데 어때요? 비슷하죠. 자,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어떤 개체의 연결성 정보를 모두 다 알아내고 그 연결 강도까지 다 알아낸다면 그 개체를 컴퓨터 안에서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실제 이 사람들이 어떤 시도를 했냐면요, 이렇게 만든 예쁜 꼬마 선충의 커넥텀을 레고 로봇에다가 업로드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로봇에 어떤 특정한 프로그램을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이 로봇이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은 장애물을 피해가기도 하고요. 앞에 먹이 센서가 있어서요, 먹이를 앞에 갖다 놓으면 먹이 센서 방향, 먹이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서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처럼 어떤 개체의 커넥텀을 업로드를 하면 그러면 그 개체를 컴퓨터 안에 업로드할 수 있는데, 근데 물론 사람의 뇌는 이 예쁜 꼬마 선충보다 훨씬 더 많은 개수의 뉴런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 뇌에는 86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고요. 신경세포들 사이의 연결성은 무려 100조 개가 됩니다. 하지만 현재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미래도 불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미래도 불가능하다라고 단언하는 것은 저는 너무 성급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은 우리 상상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런 예쁜 꼬마 선충의 자연적인 신경망과 인공신경망을 결합해서 다양한 로봇을 제어하는 실험을 시도하기도 했고요.
실제로 왼쪽에 보시는 이 연구 결과는 2019년에 오스트리아의 레치너 교수라는 분이 하신 연구인데요. 기존의 기계학습 사용하는 것보다 훨씬 주변의 잡음에 강하고 효율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연구팀에서 2020년에는 예쁜 꼬마 선충의 신경망과 그다음에 딥러닝 구조를 결합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기존 방식보다 훨씬 더 정확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구조보다 무려 63배나 효율적인 구조로 똑같은 성능을 구현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적으로 자연지능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뇌를 더 잘 이해를 할 필요가 있겠죠. 사실은 인간 뇌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인간 뇌는 앞에서 작은 세상 네트워크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서로 다른 영역들끼리는 허브 뉴런이라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인간의 뇌는요, 시시각각으로 이런 구조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동적으로 이런 구조를 변화를 시키면서 복잡한 인지 과정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이런 인간 뇌의 특성을 모방을 해서 새로운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인공지능으로 인간의 지능을 모방하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벌써 마지막 파트인데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은 인간의 자연지능과 인공지능을 결합하는 상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사람 누군지 아시죠? 네, 그 유명한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입니다. 자, 일론 머스크가 2017년 3월 달에 자신의 5번째 회사의 설립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회사의 이름은 요즘에 이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죠. 뉴럴링크라는 이름의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뉴럴링크의 뉴럴은 무슨 뜻이에요? 네, 신경세포를 의미하는 뉴런의 형용사형입니다. 링크는 뭔가요? 연결한다는 뜻이죠. 자, 신경세포와 연결을 하는데 연결하는 대상이 없어요. 뭐와 연결한다는 얘기일까요? Everything. 모든 것과 다 연결하겠다라는 게 일론 머스크의 생각입니다. 자, 신경세포, 우리의 뇌와 컴퓨터를 먼저 연결하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뇌와 기계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연결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의 뇌와 뇌를 연결하겠다라고 하는 게 일론 머스크의 원대한 꿈이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이 뉴럴링크에서 첫 번째 제품을 내놨는데 제품의 이름이 뭐냐면 텔레파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뇌와 뇌를 연결하겠다는 의도가 벌써 보이고 있죠. 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여기 지금 그림 보시면 일론 머스크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인공지능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뇌의 인공지능을 이식하는 것입니다. 인체와 공생할 수 있는 제3회층을 대뇌피질 위에 만들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저를 비롯한 많은 이제 뇌와 컴퓨터를 연결하는 뇌공학자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비판에 일론 머스크가 눈 하나 깜짝했을까요? 네,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계획을 착착 실행에 옮겨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래서 2020년에는요 두개골에 삽입을 할 수 있는 더 링크라고 하는 이름의 초소형 통신 브레인 칩을 발표를 했고요. 자, 이 칩을 머릿속에 삽입하는 과정이 여러분들 요 왼쪽 아래 그림에 그려져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우리가 뇌 수술을 해야 되니까 머리카락 다 밀어야 돼요. 민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칼집을 냅니다. 동그랗게 한 다음에 두피를 이렇게 뜯어요. 그러면은 얘는 성긴 조직이라 잘 뜯어져요. 두두둑 하면서 뜯어집니다. 그럼 밑에 뭐가 나와요? 두개골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두개골 부분을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면 걔를 딱 드러내면 밑에 뭐가 나올까요? 뇌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뇌에 여러분들 저기 세 번째 그림이 뭐냐면은, 자, 실처럼 생긴 전극, 아까도 전극이란 말이 나왔는데 전극은 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전극을 얘를 바느질하는 기계를 이용해서 뇌 표면에다 박아 넣는 거예요. 모내기 하는 것처럼 다다다닥 박아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두개골이 빠져 있는 자리에 저 더 링크라고 하는 통신과 배터리 충전 기능이 들어가 있는 저 칩을 집어넣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거를 이제 본드 같은 걸로 붙이겠죠. 그런 다음에 뒤집어 놓은 요 두피를 다시 원상태로 돌린 다음에 꼬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한 3주 4주 정도 지나면 머리카락이 자라기 때문에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실험을 원숭이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사람 대상으로 이제 해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고 올해 드디어 1월 달에 이 시스템을 머릿속에 삽입한 사람이 발표가 됐죠. 자, 이 사람이 놀런드 아르보라고 하는 사람이고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저 사람의 머릿속에 저 더 링크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생각만으로 체스 게임을 즐기고 그 다음에 레이싱 게임을 즐기는 동영상이 유튜브에 공개돼서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자, 실제로 일론 머스크는요 2030년까지 무려 2만 명의 머릿속에 이거를 집어넣겠다라는 원대한 포부를 밝히고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보조 인공 뇌를 연구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자, 미국에 있는 커널이라고 하는 회사는 미국에 있는 USC라고 하는 대학의 테드 버거 교수 연구팀하고 같이 인공 해마라고 하는 걸 개발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해마라고 하는 뇌 조직 들어보셨어요? 네, 아주 유명한 이제 그 뇌 조직 중에 하나죠. 근데 해마가 하는 여러 가지 역할들인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해마가 망가지게 되면요, 조금 전에 있었던 일들을 금방금방 까먹게 돼요. 자, 이런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가 의외로 구조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런 해마를 모방을 해서 마이크로칩을 만들고요. 해마가 망가진 뒤에 이제 망가진 앞부분에서 들어오는 신호를 받아서 이 해마칩을 통과를 시켜서 뒷부분에 전기 신호를 흘려줬더니 장기 기억을 만들지 못하던 쥐가 장기 기억 능력을 회복을 했다라는 것을 이미 10년 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커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지금 해마칩이라는 걸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사람의 해마에다가 해마칩을 삽입을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정보를 두개골 쪽에 있는 외장 하드에다가 저장을 한 다음에 필요할 때마다 끄집어내서 쓰는 거죠. 자, 이런 시스템을 왜 만들까요? 우리의 기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머리를 열고 싶으세요? 아니죠. 자, 알츠하이머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츠하이머에 걸리게 되면은 뇌의 여러 부분들이 망가지게 되는데 가장 먼저 망가지는 부위가 바로 저 해마라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했었던 일들을 금방금방 잊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런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고요. 일종의 보조 기억 장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가 하면 보조 연산 장치 같은 것들을 상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론 아직까지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들 수학 문제 풀 때 우리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겠다라는 생각은 전전두엽을 이용해서 하게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손이 이미 답을 적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계산기가 계산을 다 해주는 거죠. 자, 이런 이제 상상도 해볼 수가 있는데 SF 영화들을 보면요, 전자두뇌라는 게 심심찮게 등장을 해요. 우리의 생물학적인 뇌를 대체하는 전자두뇌를 만드는 게 과연 가능할까? 자, 저는 뇌공학자인데요. 여러분들 공학이 붙어 있는 학문들을 보면 대부분 다 뭘 만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계공학, 기계를 만드는 학문, 전기공학, 전기를 만드는 학문. 뇌공학은 뇌를 만드는 학문이라는 뜻인데 뇌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다 하나씩 있잖아요. 근데 뭘 뇌를 만든다는 뜻이지? 근데 뇌공학자들의 진짜 꿈은 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저의 꿈이 어떻게 보면 여기 뒤에 있는 이 한 장의 사진에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근데 과연 이런 공각기동대와 같은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전자두뇌, 전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자, 물론 지금 현재 기술은 불가능한데요. 이거를 현실에서 구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오가노이드 지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열심히 개발이 되고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있는 어떤 뇌에다가 컴퓨터를 연결한다거나 아니면 뭐 AI를 연결하는 것들이 실험하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실험실에서 미니어처 뇌를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작은 뇌를 만든 다음에 그 뇌하고 컴퓨터를 연결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2022년도에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여러분들 아래쪽에 보시는 그림에서처럼 그러니까 실험실에서 2차원 평면상으로 만든 작은 이제 미니어처 뇌를 컴퓨터와 연결해서 얘가 컴퓨터 게임을 하게 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놀랍게도 저기 핑퐁 게임, 퐁 게임이라고 하는 탁구 게임을 하게 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 얘가 게임을 잘하게 되는 데까지 불과 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른 거죠. 작년에는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해서 수학 방정식을 풀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물을 인식하는 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자, 올해는 3차원으로 미니어처 뇌를 만든 다음에 걔를 컴퓨터랑 연결하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했고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작은 뇌를 가지고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운행하는 것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인간의 뇌와 그 다음에 인간의 뇌를 모방한 아까 뉴로모픽 칩, 우리가 신경 모방 칩이라고 했던 하드웨어와 인간의 뇌를 모방한 AI 소프트웨어가 결합이 된다면 새로운 형태의 지능이 만들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기술들에 대해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런 기술들이 아주 먼 미래의 기술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 슬라이드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아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1903년 10월 9일에 미국의 그 저명한 신문이죠. 뉴욕 타임즈에 나온 기사의 일부인데요. 비행기를 만드는 일은 가능한 일일 것이다. 다만 수학자들과 기술자들이 100만 년 아니 1000만 년 정도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 기사가 나오고 정확히 2개월 7일이 지난 1903년 12월 17일에 라이트 형제가 플라이어를 날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달 뒤에 일어날 일도 정확하게 예측하기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 가지 기술들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기술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대학에 진학을 하고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뇌과학을 연구를 하게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물론 다른 분야로 진출한 친구들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쯤 됐을 때 이게 우리 어떤 산업 분야에 상당히 중요한 그런 위상을 차지하지 않을 거라고 사실 뭐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여러분들 시대에는 제가 오늘 소개해드렸던 이런 기술들이 아주 일반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